네, 제가 이제 국회 일정을 어제는 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내일 여러분들 윤석열의 개소리 잔치가 있습니다. 국정 브리핑이라고 하죠. 지난번 국정 브리핑에서는 석유 나온다. 그렇죠? 0일 만에 석유가 나온다. 140억 배럴이 묻혀 있다. 내일 이제 국정 브리핑을 윤석열이가 국민들을 상대로 하겠다. 뭐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저는 뭐 윤석열이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관심은 없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저는 그걸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내일 안 그래도 뭐 4+1 개혁에 대해서 본인이 얘기한다라고 하는데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이 4대 개혁과 저출산 대응 이거에 대한 4+1 개혁의 추진 성과를 설명하기로 했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언론과 질의응답 시간도 예정이 돼 있다라고 하는데 저는 기자들이 과연 어떤 질문이 나올 것인가 이거를 저는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이렇게 힘 빠진 권력이면 지지율 20%대의 대통령이고 지 혼자 무슨 연금, 의료, 교육, 노동 이런 개혁에 대해서 얘기하면 김건희 명품백 사건 어떻게 생각하냐, 최상병 특검 어떻게 생각하냐 이런 질문들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일 과연 이 국정 브리핑 이후에 기자들이 어떤 설명을 하냐. 그리고 연금, 의료, 교육, 노동 4대 개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 물어봅시다. 윤석열이 어떤 연금 개혁을 했습니까? 의료 개혁을 뭐 했습니까? 의료 파탄 만들어놨죠. 교육 무슨 개혁을 했습니까? 7살, 뭐 5살에 학교 보내자고 개소리 하다가 노동 무슨 개혁을 했습니까? 노동 개혁을 위해서 김문수 같은 새끼 임명합니까? 말 같지도 않은 소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일 물론 윤석열이가 떠드는 건 저는 관심 없어요. 무슨 얘기를 하든지 과연 기자들이 어떤 질문을 할 것인가 그런 거를 좀 보고 싶습니다. 내일 일정으로고요. 이제 오늘 그럼 어떤 일이 있었나 여러분들에게 뉴스 그리고 이면에 있는 것들을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오늘 간호법 등 28개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아까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많은 법안들이 좀 통과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 간호법은 통과가 됐습니다. 이건 뭐냐면 과거에 윤석열이가 거부했던 거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때는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는데 지금은 본인이 의대 증원 문제로 의사들과 첨예한 대립을 하다 보니까 의료 공백 사태가 일어나니까 PA라 그래서 간호사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할게요. 이 간호법의 핵심은요. 간호사들이 의료 행위를, 의사들이 과거에 했던 행위를 일부 할 수 있는 거를 합법화 시켜주는 거예요. 의사들의 공백을 맺기 위해서 의료행위를 합법화 시키는 거예요. 윤석열이 거부권 15개월 만에 간호법이 통과가 됐는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가 있냐면 간호사의 의료행위 합법화 이 간호법이 통과됨으로써 이제 의대 파업은 더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 그렇죠? 의사들이 본인들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들을 과연 인정을 하겠냐고요. 절대 인정하지 않으죠. 인정 안 해주죠. 지금 전공이 철수하고 전문의들 사실상 다 지금 철수하고 이런 상황에서 자기네 밥그릇 싸움을 하고 있는 건데 결국은 간호법까지 이 정부에서 통과시키면서 이제 의료 대란은 더 위험해졌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법이 어떤 게 통과됐냐면 전세 사기 특별법. 이거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세 사기를 당한 피해자들 있잖아요. 정부에서 피해자들 당한 사람들을 이렇게 인증을 해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맞다. 이렇게 해준 사람들에게는 LH 임대주택 20년간 살게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하라법은 뭐냐면 자식들을 어떤 양육하지 않고 자식이 나중에 죽은 다음에 나타나갖고 그 자식이 갖고 있던 재산이 자기가 어떤 부모다라고 하면서 가져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법이 통과된 거예요. 요 세 개가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법안이 통과됐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선이 이제 쏠리는 건 뭐가 있냐면 방송사법, 그렇죠? 그다음에 노란봉투법, 25만 원 민생지원법, 요 세 개가 원래는 오늘 민주당이 밀어붙이려고 그랬어요. 밀어붙이려고 했는데 이거는 한 달 28일 보내니까 오늘은 여야 합의된 법안만 통과시킨 거고, 다음 달 그 정기국회가 열렸을 때 요거는 다시 처리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당이 속도 조절을 좀 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적인 법안들은 저 뒤에 있죠. 그 다음에 열받는 뉴스, 이제부터 어이없는 뉴스를 해드릴게요. 올해가 여러분들 올해가 광복 79주년이었죠. 그럼 내년이 광복 80주년이자 해군 창설 80주년이에요. 국제 관함식이 우리나라에서 열리는데 2018년 이후 7년 만에 열리는데 일본이 전범기를 달고 온다라고 합니다. 왜 그러면 일본이 전범기를 달고 오냐?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의 전범기를 공식 깃발로 인정을 해줬어요. 미친 새끼들이죠. 여러분들 이거를 우길승천기, 우길기 이렇게 부르면 안 돼요. 우길기가 아닙니다. 전범기예요. 세계 2차 세계대전 때 일본 놈들이 태평양 전쟁부터 해갖고 전범기라고 부르세요. 이런 거를 우길기, 일본 놈들은 우길승천기 이렇게 부르는데 여러분들은 우길기가 아니라 전범기로 불러주십시오. 이거 우리나라가 인정을 해서 달고 온대요. 2018년도에 이놈들이 또 전범기를 달고 들어오려고 했을 때 그 당시에 문재인 정부에서 불허를 했죠. 그래서 일본이 참가를 안 했었습니다. 전범기는 일제 침략과 군국주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렇죠? 미친놈들입니다. 거기에 여러분들 지금 계속 이 정부가 뭐를 숨기고 있냐면요. 박근혜 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맺었었죠. 지금 이놈들이 지금 신원식이나 지금 문재인 정부, 그리고 사실상 김태효 지금 국가안보 1차장이지만 실세 차장이죠. 한일 군수 지원 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합니다. 이거 일본이 원하는 거예요. 한일 양국이 필요할 때 이 군수 지원 협정이 뭐냐면 한일 양국이 필요할 때 탄약이나 연료, 수송 의료 서비스를 주고받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한반도에서 일본과 우리나라가 탄약을 주고받고 연료나 수송 의료가 필요한 건 뭐가 있겠죠? 딴 거 없죠. 두 가지예요. 한반도의 전쟁 또는 뭐가 있죠? 일본과 중국의 영토 분쟁에 나게 되면 우리나라가 지원을 해야 돼요. 진짜. 얘네들이 중국과 뭘로 싸우죠? 센카쿠 열도라고 하나요? 센카쿠 열도라고 하면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일본은 우리나라, 중국, 러시아 이 3국과 영토 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나면 이놈들이 가정하에 한반도에 들어와서 탄약이나 연료나 수송을 한다. 그렇죠? 두 번째, 중국과의 어떤 영토 분쟁이 났을 때 전쟁이 나면 우리는 일본을 지원해야 되는 겁니다. 미친놈들이에요. 진짜로. 결국은 여러분들 보시면 왜 제가 이거를 밀실에서 추진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들 옛날에 기억하십니까? 지소미아라고 난리 났던 거, 이명박 정부 때? 기억나시는 분들 있죠? 이명박 정부 때 지소미아 하면서 한일 군사 보호협정 밀실 추진했다가 난리 나갖고 그 당시에 물러났던 거. 그때 이명박 정부에서 이 지소미아를 한일 군사 보호협정을 밀실에서 추진했던 게 바로 김태효예요.
지금의 국가안보실 1차장이 그 당시에도 한일 군사보호협정을 만들라고 했던 놈들입니다. 왜 제가 이거를 강하게 의심하냐면 윤석열이가 한미일 군사동맹 삼각 군사동맹을 외치면서 지난해 8월 바이든이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급속하게 진행된 거예요. 삼국 군사 동맹. 그러면서 중국을 겨냥한 프리덤 엣지 훈련도 하고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입장에서는 한미일 하면 우리가 거부감이 좀 덜하잖아요. 미국이 끼니까 아무래도. 근데 일본은 우리에게 노골적으로 한일 군사 동맹을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일본의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이놈들이 여기까지 지금 가고 있는데 얘기를 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지금 얼마 전에 여러분들 뭐 22조 뭐 원전 수출하면서 24조 원전 수출하면서 난리 폈죠. 윤석열이가 원전 캐거 그러면서 막 국힘당이 각 지역에 현수 막 붙여놓고 막 난리를 쳤죠. 이게 중도 파기 위험이 있어요. 왜 이게 중도 파기 위험이 있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면 그 지식재산권 문제 때문에 이게 미국의 웨스팅하우스라는 업체가 원천 기술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 원전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미국 핵 수출 통제 규정을 준수해야 돼요. 이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원전 기술이 웨스팅하우스가 제공했던 그 기술을 바탕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적 재산권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웨스팅하우스가 왜 그러면 한미 동맹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지식 재산권 문제로 우리나라가 어떤 그 체코의 원전 수준에 미국에다가 소송을 걸었냐? 전 세계적으로 여러분들 원전 수출이 사양 사업이죠. 점점점 전 세계는 원전 비중을 낮추고 재생에너지로 어떤 에너지 대전환의 시대를 전 세계가 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원전이라는 이 시장이 이제 뻔해진 거예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원전이라는 시장이 이제 먹을 게 별로 없다 보니까 파이가 작아지다 보니까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어디냐면요. 이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펜실베니아 주에 있어요. 이 펜실베니아 주에 15,000개의 원전 일자리를 갖고 있으면서 웨스팅하우스의 본사가 있는데 이 펜실베니아 주는 미국 지금 대선 기간이죠. 미국 대선 기간에 굉장히 중요한 경합 지역이에요. 경합 지역이다 보니까 미국 정치권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대한민국의 한수원에게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하면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도 그쪽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윤석열이가 갑자기 이제 웨스팅하우스에서 미국의 내부에 소송을 거니까 체코를 9월 달에 가겠대요. 도라이죠. 응? 아니 윤석열이가 체코를 왜 갑니까? 원전 수출 제대로 하려면 미국을 가야죠. 아 그래요? 미국이 깽판 놓고 있는데 원전 수출 주둥이로만 24조 원 했다 그러면 미국을 설득해갖고 웨스팅하우스의 법적 문제를 해결을 하면 자연스럽게 체코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체코를 왜 갑니까? 응?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체코가 돈이 없어요. 체코가 이 원전 수주를 우리가 했다라고 하지만 대부분 우리나라가 보증을 서주고 우리나라 은행이 먼저 돈을 내주고 체코가 자금 조달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 돈 써가면서 원전 수출 시장에 진출했다. 이 지랄 떨라고 하는 과시욕 때문인 거예요. 응? 그렇죠. 체코가 갖고 어디 디올백 매장이나 그런 데 가겠죠. 응? 그냥 홍보에 치중하느라고 이 도라이 짓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뉴스가 왜 나오는지 이제 아시겠죠. 왜 원전 수출 빨간불 이런 말이 나오냐면
이 원천 기술을 웨스팅하우스라는 미국 기업이 갖고 있고 그 미국 기업이 사실상 미국 법원에다가 한국에 있는 한수원이 어떤 미국의 핵수출 통제 규정 위반과 지적재산권을 위반했다라고 하면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미국 기술을 이용해서 원전을 수출했다. 그래서 이 원천적으로 저 계약은 파기돼야 된다. 그럼 웨스팅하우스가 그 계약을 따내기 위한 거예요. 그 따내기 위한 거는 뭐냐? 저기 탈원전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예전같이 원전 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파이가 작아져서 서로 먹으려는 그런 이유가 있다. 이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국가교육위원회라고 보셨습니까? 국가교육위원회. 줄여서 국교위라고 합니다. 국교위. 우리가 사실상 지금의 정책은 고교 평준화입니다. 고교의 서열이 자꾸 나눠지는 이런 교육의 어떤 차이가 어떤 극명하게 드러나다 보니까 고교 평준화를 통해서 학교 교육 중심으로 사교육을 줄이는 방향으로 지금 교육의 방향이 가고 있었는데 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어떤 짓을 하느냐면요. 고교 내신 평가를 외부 기관에다가 맡긴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한 발 빼면서 아이디어 차원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왜 문제냐면요. 고교 내신 평가는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근데 이 고교 내신 평가를 외부 기관에다가 맡긴다는 건 뭐죠? 예전에 우리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우리 고등학교 때 모의고사라는 걸 보죠. 그렇죠? 자체 학교에서 출제되는 문제가 아니라 외부에서 우리 어렸을 때 뭐 대성 그다음에 중앙 뭐 이런 데서 모의고사를 보잖아요. 똑같이 외부 기관에서 출제되는 월정고사라고 하죠. 우리가 월마다 보는 똑같은 시험을 전국에서 학교에서 보게끔 해서 사실상 학교 교사를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학교 교육을 무력화시키고 사교육 가장 좋아할 사람들이 누구죠? 고교 내신 평가가 외부 기관에 맡겨지면 사교육이 활성화됩니다. 이게 사교육이 일제고사를 상시화한다라고 하면 결국은 사교육이 그 학원이나 그런 쪽에서 이번에 전국의 문제가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내신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학교 안에서 여러분들 고교 내신 평가할 때는 성적 문제도 있지만 다양한 어떤 그 품성과 인성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신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무조건 학교 밖으로 이걸 빼서 결국은 수능식 문제풀이 중심으로 가서 사교육 시장을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책이다. 이런 것도 막아야 된다.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 뉴스를 좀 말씀드릴게요. 요즘 어제부터 딥페이크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 딥페이크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게 합성을 해서 성적 착취물 그런 것들을 단톡방에 돌리고 그런 거를 딥페이크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좀 공부를 해보니까. 근데 이준석이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대통령 관심의 과잉 규제가 우려된다. 불안하게 과장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이준석이가 발언을 왜 했냐면요. 이준석이의 지지층이 20대 30대의 남자들이에요. 그쵸? 이 와중에 이준석이는 텔레그램 걱정을 합니다. 이건 뭐냐면 자기의 지지층이 바로 20대 30대의 남성들이 기반이 돼 있기 때문에 안티페미잖아요. 그러면서 갈라치기 할 때 자기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당대표까지 만들어줬던 게 20, 30대의 남자들이거든요. 이 20, 30대의 일배 성향을 갖고 있는 남자들은 이준석을 굉장히 열호하죠. 남성 위주로 이렇게 하니까. 그래서 이런 발언을 하는 거예요. 자기 지지층.
때문에 이런 발언을 했다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여러분들 9월달 아니 8월달, 우리가 8월달 하면 가장 우리가 기억, 7월달 8월달 하면 어떤 것들이 여러분들이 생각나시죠? 민주당의 청문회 전국, 박수 쳐줄만 했죠. 법사위원장이었던 정청래 의원의 활약, 과방위원장이었던 최민희 의원님의 활약 대단했었죠. 이번에 법원에서 이준숙의 어떤 그 2인 체제의 어떤 MBC 박문진 이사진의 교체, 이거에 법원에서 제동을 걸은 거거든요. 저는 이런 민주당의 청문회 전략이 통했다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청문회를 통해서 과방위에서 일어났던 각종 문제들을 사실상 기사화시켰고 여론화시켰고 이준숙의 실체를 널리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됐기 때문에 결국은 3번에 걸쳐 진행한 방송장악 청문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결국 법원에서도 예의주시를 하고 있었고, 결국은 전에 있었던 임원들이 현재의 이준숙이가 임명한 임원들의 어떤 집행을 정지시켜 달라라고 하는 그런 효과가 나와서 그 가장 컸던 것은 이준숙의 3일간의 인사청문회가 저는 아주 주요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무슨 청문회 전국이냐 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건 많은데, 계속 강대강으로 부딪히냐라고 얘기하지만 정청래 의원의 법사위에서 밝혀진 최혜병 사건의 진실들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밝혀졌죠. 그래서 최혜병 특검은 더욱더 탄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한동훈이나 이런 제3자 특검을 거부할 수 없는 정도로 법사위의 청문회는 큰 효과가 있었고, 그 다음에 과방위 청문회도 그에 버금가는 어떤 그 방송 장악을 제지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요거를 먼저 얘기하죠. 예, 전병현 새로운 미래 대표가 이재명 당대표를 향해서 이재명 당대표의 대항마로 삼총, 삼김을 언급했습니다. 이 삼총이라는 것은 김부겸, 이낙연, 정세균을 얘기하는 것이고, 삼김은 김동연, 김경수, 누구죠? 한 명은? 삼김. 김두관 얘기하는 건 맞나? 삼김은 얘기하는데 이재명 당대표의 대항마로 얘기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니네 곱하기 10해도 안 돼. 니네 30총리를 데리고 오던 30김을 데리고 하던 안 돼. 그리고 이런 말이 전병현 입에서 나오면 그리고 이재명 1극 체제를 만들어준 건 너네들이야. 그리고 중요한 거는 너만 그렇게 생각한다. 너만 그렇게 생각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원조 친명하면서 김영진, 정성호 이런 의원들을 여러분들이 얘기를 하죠. 근데 이분이 계속 지금, 저는 김영진 의원이 계속 얘기를 잘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분은 누가 봐도 이재명 당대표의 측근이거든요. 정성호, 그 다음에 김영진. 계속 특정 소수에 끌려가면 안 된다. 강성당원. 저는 이 얘기가 이제는 통해요. 지금은 이 얘기가 맞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민주당은 더 이상 결집할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자들은 더 이상 결집할 필요도 없고, 결집이 필요한 시기가 아니라 민주당 지지자들과 함께 외연 확장이 필요한 시기예요. 그렇죠? 누가 봐도, 여러분들이 봐도 이보다 더 결집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는 누가 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 것은,
이재명 당대표가 10월에 어떤 그 위증교사나 그 선거법 위반 이런 어떤 잘못된 그 1심에서 불리한 판결이 나와도 결국은 1심, 2심 대법원의 확정까지 가면 2년이라는 시간이 있어요. 과거 같이 만약에 그 친문 세력들의 그러니까 비명계가 민주당의 어떤 9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면 이재명 당대표가 흔들릴 수 있었지만 지금 1심에서 어떤 판결이 나온다 그래도 그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더 체감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볼게요. 1심 판결에서 법원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유죄를 선고하고 어떤 안 좋은 결과가 나왔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당연히 우리는 법원과 검찰을 욕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재명 큰일 났다 이 얘기 안 합니다. 법원 저 판사 저 새끼 누구야, 또 법원 검사 잘못된 기소. 아니 예전 같으면 이재명 대처가 이제 후임자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수박들이 여기저기서 붙이길 텐데 그런 사람이 없습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 어떤 의사 결정을 하게 되는데 1심이 이재명 당대표의 예상과 달리 유죄가 나왔다 그래서 이재명 물러가라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응? 이재명 당대표는 야당의 대표이기 때문에 법원 맞아 죽을 일 있습니까? 법원 여러분들 검사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보시면 검사들은 정치권의 눈치를 보지 않기 때문에 저런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통해서 조작을 하고 기소를 하고 공소 유지를 하거든요. 근데 법원은 좀 다릅니다. 법원은 굉장히 국민 여론이나 그런 분위기의 눈치를 많이 봐요. 지금 누가 봐도 잘못된 판결 하나에다가 탄핵이 당할 수 있고 법사위에 끌려나가갖고 판사! 혼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되게 제가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집은 끝났다. 이제는 외연 확장을 해야 된다. 그래서 어제도 여러분들 이재명 당대표님의 글 보셨죠? 제가 뭐라 그랬어요? 전당대회가 끝나면 이재명 당대표님의 메시지가 나올 것이다. 아니 여러분들 그냥 제가 말했다고 그게 아니라 진짜 제가 말하는 대로 이재명 당대표님이 얘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재명 당대표님한테 내가 분명히 그랬잖아요. 지금 전당대회 기간에 신나갖고 갈라치기 했던 새끼들, 니들 봐라. 내가 그랬잖아. 전당대회 끝나면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대선 채비의 결집은 끝난 거예요. 이제는 외연 확장을 통해서 이제는 결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점점점 중원을 장악을 해야지 대권을 쟁취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어제 바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싸울 상대는 내부가 아닌 외부의 거악입니다. 우리 안에 간극이 아무리 큰들 싸워서 이겨할 상대와의 보이겠으면 보세요. 내부 비판은 팩트를 기초해요. 동지의 언어로 예의를 갖추라고 하죠. 분열은 패배의 원인입니다. 총무는 언제나 밖을 향해야 됩니다. 이거 못 알아듣는 새끼들 많죠.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판사도 탄핵할 수 있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갈라치기 구별법. 갈라치기 구별법을 좀 알려드릴게요. 어떤 방송들을 보시면 안 되냐면요. 이재명을 위한다라고 하면서 그 채널의 방송 제목을 한번 보십시오. 80%에서 90%가 민주당과 진보 진영을 욕하는 방송입니다. 쉬워요. 이재명 당대표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80%에서 90% 방송 내용이 문재인을 욕하고 조국을 욕하고 민주 진보 진영 안에를 욕하는 겁니다. 절대 우리같이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하지 않아요. 한 달에 한 번 정도 하겠죠. 그렇죠? 그게 특징이에요. 왜? 우리 안에 작은 차이 이재명 당대표가 얘기하는 내부 비판을 하면 지지자들을 갈라치게 하면서 자기의 코어 지지층을 만들 수 있으니까. 두 번째, 뜬금없는 내각제 얘기를 합니다. 내각제는요, 국힘당도 반대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내각제는 국힘당도 반대합니다. 뜬금없이 내각제를 얘기합니다.
내각제 개헌 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에 문재인과 그런 분들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거는 정말 정치의 정자도 모르는 사람들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21대 국회에다가 바로 조국 장관님을 시켜갖고 만든 게 4년 중임제 개헌안이었어요. 그쵸?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안 만든 게 4년 중임제 개헌안을 국힘당이 받지 않아갖고 사실상 폐기시켰던 거예요. 세 번째, 갈라치기 세력들 방송의 특징이 뭐냐? 이재명만 바라본다. 이재명만 바라본다 그러면서 외연 확장이고 뭐건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욕을 하면서 수박 타령을 하면서 이재명 당대표를 고립시킵니다. 이재명을 고립시킵니다. 그리고 엄한 사람들을 끌어들여 갖고 문재인 정부를 가장 비판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게 시급합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문재인 대통령에게 물론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해 갖고 이재명 당대표에게 1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죠? 왜 이재명 당대표가 전당대회가 끝나자마자 양산을 갈라 그랬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간단하죠? 그 방송 내용 채널의 제목들을 보면 대부분 민주 진보 진영 안에의 문제를 계속 방송을 한다. 그러면서 이재명만 바라본다고 한다. 두 번째, 수박 타령을 하고 조국 장관과 이재명 당대표를 이간질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당대표를 이간질한다. 결국은 또 할 말이 없으면 이재명만 지키면 된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번째, 갈라치기 세력들 구애법. 변희재를 띄운다. 변희재가 윤석열 탄핵의 아킬레스건을 갖고 있다. 변희재를 자꾸 띄웁니다. 변희재를 띄워서 윤석열 한동훈을 구속시킬 수 있다라고 하면 쏠깃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윤석열 한동훈을 구속시킬 수 있고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지금 답답합니까? 쏠깃하죠. 그럼 어떻게 되죠? 문재인 정부는 불법 정부가 돼요. 박근혜 탄핵이 사기가 되면 민주당이 집권한 바로 민주정부가 불법 정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것들만 자세히 보시면서 갈라치기 방송들을 조심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속을 길이 없을 거예요. 알겠죠? 제가 그래서 우리라도 여러분들 아마 보이면 다 보일 겁니다. 우리라도 끝까지 딴 거 없어요. 제가 뭐 한 얘기 또 하고 한 얘기 또 하지만 대선은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에요. 진영 대 진영의 싸움이라서 선거 때 안철수가 우리 편이 되어주길 원하는 시기가 올 수도 있고 이준석을 끼워놔야 되는 시기가 올 수도 있어요. 저는 이따가도 제가 좀 한동훈에게 충고를 할 거예요. 한동훈의 살 길을 제가 연구했습니다. 한동훈은 지금 거의 이제 시체거든요. 거의 반바지예요. 한동훈의 살 길은 민주당의 백기투항하는 길입니다. 한동훈과 윤석열 어떤 놈이 먼저 이재명 지지를 선언하고 민주당에 넘어오면 사는 길이에요. 그쵸? 한동훈이가 대선 후보가 절대 되지 않습니다. 제가 이거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지금이야 윤석열이가 아직 집권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남아서 국힘당 당대표인 한동훈이를 찍어 누르죠. 언제까지 갈까요? 올해까지? 올해까지는 가능하겠죠. 내년 딱 되는 순간 정치는 결국은 미래의 권력으로 흘러갑니다. 윤석열이가 내년부터 생각할 건 뭐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내년부터 윤석열이가 가장 머릿속에 매일 생각하는 건 뭐가 있겠습니까?
야, 내가 지금 3년 동안 뭘 한 거지? 나 이거 사실상 나도 집권 이후에 감옥 가는 거 아니야? 이 걱정을 합니다. 그렇죠? 윤석열이가 내년부터 걱정해야 될 것은 내 사랑 건희, 너 진짜 감옥 가는 거니? 김건희를 어떻게 지킬 것인가? 본인은 어떻게 지킬 것인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렇죠? 이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면 윤석열 입장에서 지금의 국힘당의 63%의 지지를 받고 당선된 한동훈이가 나를 살려줄 적격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저 새끼는 주인 잡아먹는 개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거는 어디까지나 여러분들 썰이에요. 썰 하나 풀어드릴게요. 지금 윤석열과 한동훈이가 저렇게 첨예하게 갈등을 겪고 있는 거 배후에는 김건희래요. 그 여의도에서 그냥 흘러나오는 그냥 저겁니다. 그 썰인데 왜 그러면 김건희는 한동훈을 그렇게 싫어하냐? 김건희가 한동훈의 점을 봤더니 주인 잡아먹는 개상이라고 했대요. 절대 대통령상이 아니라 한동훈은 주인 잡아먹는 개상이기 때문에 절대 한동훈이를 가까이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건희가 한동훈을 멀리하는 거죠.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윤석열이가 내년부터 걱정해야 될 거는 집권 후에 나를 지켜줄 사람은 누구인가? 저는 홍준표를 선택했다라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홍준표는 아무리 개소리를 해도 홍준표는 나름 원칙이 있어요. 준 대통령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 건드릴 수 남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좌파 새끼들만 좋아하는 게 아닙니까? 그래서 총선이 끝나자마자 윤석열과 홍준표가 만나서 막걸리 2병을 먹은 거예요. 그렇죠? 한동훈이를 믿겠어요? 김건희 문제, 사사건건, 지 대권 행보하려고 그러는데 한동훈이보다 홍준표는 원칙이잖아. 전 대통령은 건드리는 게 아니다. 예전부터 이명박 건드리지 말아라.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그냥 진도 쭉쭉 나갈게요. 지금 의대 갈등, 의대 증원 갈등이 터졌잖아요. 지금 한동훈이가 제가 어제도 얘기했지만 기자들한테 잃는 거예요. 제가 저번에 대통령실에 건의했었습니다. 까였습니다. 다 이제 발설을 하는 거죠. 윤석열이가 싫다고 했대요. 나는 국민을 위해서 건의했대요. 이거예요.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계속 이런 그러니까 고자질이 언론에다가 하는 고자질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윤석열 입장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동훈이를 계속 놔둘 것 같습니까? 한동훈이를 끌어내리겠습니까? 한동훈이는 조만간 끌려 내려오게 될 수밖에 없어요. 한동훈이 오래 못 갑니다. 자기가 하루라도 힘이 더 있을 때 한동훈을 제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한동훈이는 김건희를 재물 삼고 김건희 특검 그 다음에 윤석열을 재물 삼고 결국은 한동훈이는 본인의 미래 권력을 위해서 자기가 모셨던 주군과 자기가 모셨던 형수를 검찰의 아가리에 쳐넣을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한동훈이가 살 수 있는 건 뭐야? 최병 특검 받고 김건희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으니까 특검 받고 그러니까 김건희가 뭐래? 저거는 주인 잡아먹는 개라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한동훈이가 지금 소심하게 아직은 한동훈이는 전면전을 할 수 없어요. 근데 가만 보세요. 한동훈이가 당대표 된 지 한 달이 지났어도 왜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하나 여기저기서 평가가 나오죠. 아직까지는 친윤 세력들이 윤석열을 보호하고 있고 바로 원내대표가 추경호를 해서 그런 겁니다. 추경호의 임기는 내년 5월이면 끝나요. 다음 원내대표가 만약에 친한계에서 내년 원내대표는 이제 지방선거 체제로 바뀌어야 되죠.
저는 내년 원내대표 선거는 비윤에서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해요. 추경호는 어차피 윤석열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였기 때문에 같이 할 수밖에 없어요. 죽어도 같이 죽는 동맹관계입니다. 근데 원내대표는 임기가 1년이에요. 내년이면 전국 지방선거 체제로 가야 되는데 또 친윤 세력들이 윤석열을 빨아줄까? 절대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올 12월이면 윤석열 정부의 최대 위기가 올 것이다. 바로 입시를 맞이해서 의대생들의 유급 사태가 일어나면 굉장한 반향이 있을 것이다. 그게 현실로 오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의료 참사 이거 그냥 넘어갈 거 아니다. 여기에 지금 국힘당이 얼마나 말은 안 하지만 친윤 국힘당 의원들도 비명 소리가 나요. 왜? 배지를 달고 있는 의원들일수록 지역에서 어떤 불편함을 겪고 있고 어떤 상황인지 지역구 국회의원들이잖아요. 그렇죠? 지역구 국회의원들이잖아. 지금 국힘당의 108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비례대표들도 있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친윤 세력들이 많잖아. 그 지역에서 의료가 붕괴되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 1차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냐? 추석 연휴예요. 추석 연휴 때 응급 환자들이 발생할 때 여기저기서 죽거나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이거는 이제 조중동도 의대 참사, 의대 증원 참사에 대해서 크게 다룰 겁니다. 제가 하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만약에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같은 의료 참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문재인 정부는 죽었습니다. 그렇죠? 문재인 정부에서 응급실에 의사가 한 명밖에 없고 전공의들이 철수를 하고 조중동이 벌써 씹어서 문재인 정부는 걸레가 됐을 거예요. 조중동에 욕을 안 해주는 겁니다. 욕을 안 해주고 기다려줄 뿐이 왜? 윤석열 정부는 막가파이기 때문에 그 화살이 조중동에게 날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생각해보세요.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같은 경제 성과, 성장률 마이너스, 거기에 여기저기서 지금 여러분들 대한민국 경제에 컨트롤 타워가 있나요? 저는 하나 묻고 싶어요. 경제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자영업자들이 하루에 100만 개가 지금 여태까지 누적 100만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하고 하루에도 수없는 자영업자들이 폐업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에 이상한 게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이상한 게 있냐? 심지어 이명박 정부에서도 낙수 효과라고 하면서 친재벌 정책을 펼치고 엠비노믹스라고 하면서 나름 경제 정책에 거꾸로 가든 어떻게 가든 뭔가 이런 어젠다가 있었죠. 경제 정책에 어젠다가 있었죠. 그 다음에 박근혜 정부에서도 초이노믹스라고 하면서 최경환이를 중심으로 경제 정책이 있었죠. 문재인 정부에서도 장하성 실장과 그 당시에 어떤 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어젠다가 있었죠.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 아시는 분? 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뭔지 아는 국민들이 있어요? 저도 몰라요.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이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가 망해도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왜 대한민국 경제가 컨트롤 타워가 없다 보니까 어디서 경제 주체가 되는 건지 한덕수? 말뚝 총리? 저는 그만하고 싶습니다. 전 나이도 많고 저는 이 정부에서 더 이상 총리 좀 그만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후임자가 없습니다. 제가 윤석열보다 임기가 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매갈이 하나도 없는 어디서 말뚝 총리 박아놓고, 응? 그렇죠? 대한민국 총리 임기가 5년이고 대통령 임기가 4년일 수가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의 경제 정책은 그 어디에도 아는 국민들도 없고 오로지 안보, 국방, 한미일 군사동맹, 거부권, 반국가 세력 이런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 어디에도 여러분들이 보셔도 지금은 무정부 상태라고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민주당이 득점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되게 많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도 예언을 좀 했지만 윤석열 정부의 최대 위기는 결국 의료 사태가 윤석열의 내부 균열의 기폭제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정부 제가 말씀드린 게 지금 국힘당 지역구 의원들도 여기저기서 의료 붕괴가 체감하면서 지금 권력 붕괴는 여러분들 내부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셔도 윤석열이가 지금 하는 게 국힘당과 분명히 국힘당의 당대표는 한동훈이죠. 삐그덕거리죠. 집권 초기라고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국힘당에서는 딴 목소리가 나오고 한동훈이가 국민의 목소리를 정부에게 전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한동훈이는 자기 정치를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봐서도 권력 붕괴가 내부 균열에서 나온다. 이게 보수, 특히 대한민국 보수라고 하는 작자들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은 수익 배분 결사체예요. 얘네들은 정의가 침탈되는 거에 대해서는 눈 감지만 자기의 수익 구조가 침탈되는 거는 절대 용납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누가 봐도 이제 어디서 여러분들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할까? 용산에서 근무했던 애들이 입이 근질근질하면서 자기 살 길을 찾는 겁니다. 그렇죠? 용산에서 근무했다가 가장 용산에서 근접하면서 근무했다가 이제 때려치우면서 나오는 사람들이 결국은 지금 용산은 하면서 거기에 내부 발설들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레임덕이 현상에 가장 뚜렷하게 일어나는 현상 중에 큰 게 뭐냐? 밖에 나가서 안 될 말들이 밖으로 나온다. 그런 얘기들을 했죠. 그래서 결국 권력 붕괴가 이미 시작이 돼 있고 이 권력 붕괴의 가장 하이라이트는 바로 이 의료 대참사예요.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대통령이라는 자들이 국민들은 이제 먹고 살기는 포기했어요. 그냥 하루하루 연명하는데 지금 일자리 지키고 자영업 지금 폐업 안 하려고 결국 이거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지금 여당 대표랑 대통령이 싸울 때입니까? 이 정신 못 차리는 새끼들이죠. 지금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한다 그러면 긴급 당정 회의를 통해서라도 급한 국민들 지원책이나 내수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긴급 재정을 편성을 해서 정부가 국가가 부채가 늘어나더라도 사실상 내수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놓고 내년 예산은 긴축 재정으로 정부가 돈을 최대한 안 쓰겠다는 겁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이 의대 문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의대 증원 문제도 윤석열의 자승자박이에요. 그렇죠? 4월 총선에 이용하려고 의대 증원은 국민적 여론이 높다 보니까 야 이거야. 어떤 새끼야? 머리 좋은 새끼. 이 아이디어 낸 새끼. 대책도 없고 공청회도 없고 토론회 한번 거치지 않고 야 내년에 의대 증원 2,000명 했더니 의사 집단도 대한민국의 판사 검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최고의 기득권 집단이에요. 그 기득권 집단이 볼 때는 저런 병신 새끼 네가 맘대로 늘린다고 그게 돼? 너 한번 엿먹어봐. 야 전부 출석하지 말고 전공의들 전부 나가. 여러분들 의사들은요 검사들 동일체도 중요하죠. 여기 가족 중에 의사 있는 분들 있어요? 의대 교수에게 잘못 보이면 얘네들도
의사 생활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어떤 전공이 교수에게 지도받았냐가 나중에 그 사람들이 의사 생활할 때 좋은 대한민국의 수술팀으로 가거나 병원으로 가거나 그래요. 개인 병원 차리지 않을 거면. 의사 기득권도 막강하거든요. 응? 그래서 결국은 당정 갈등으로 이게 번져버린 거예요. 처음엔 여러분들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의정 갈등이 됐죠. 의사들과 정부의 갈등이 결국은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거예요. 이 당정 갈등으로 번지는 건 뭐죠? 지역구를 갖고 있는 국회의원들이나 지역에서 이제 볼멘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한동훈이 같은 경우에는 나에게 지금 기회가 왔어. 이때 윤석열을 내가 받아야지. 소심하게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을 뿐입니다. 이지랄 떠는 거죠. 소심하게. 나는 그래서 제가 2026년에 의대 증원을 일시적으로 보류를 하자라고 얘기했다.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복귀하자마자 뭐라 그랬어요? 이재명 당대표 정치 참 잘해요. 급한 불이라도 꺼야 되니까 한동훈의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냥 싸움 붙이는 거죠. 이재명도 한동훈 안에 힘을 실어줌으로써 윤석열과 한동훈이 개싸움을 할 수가 있잖아. 이재명 당대표 복귀하자마자 어떻게 돼요? 복귀하자마자 뜬금없이 이재명 당대표님이 그랬겠을 것 같아요. 지금 한동훈 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한동훈에게 슬쩍 돌아나 이렇게 얹어줬더니 한동훈이가 기세 등등해갖고 이거는 정치권에서 풀릴 문제다 라고 하면서 이제 뻗팅기는 거죠. 지금은 윤석열은 왜 이 의대 증원 문제를 물러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런 얘기를 해요. 의사들의 저항에 굴복하는 게 정상적인 나라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이가 그랬어요. 대통령실에서 의사들이 저항하는 거에 대해서 굴복하면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그럼 나는 윤석열에게 이런 걸 물어보고 싶어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받고 의료 서비스를 못 받아서 죽어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 안 그래요? 한 놈의 고집 때문에 국민들이 생명의 안전에 위협을 느끼고 죽어가는 게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고요. 응? 무조건 윤석열은 지금 전공의들한테 무조건 항복하고 복귀하라고 얘기합니다. 응? 거기에 이제 추경호 나는 윤석열 편. 저는 정부의 그 의료개혁 추진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딸랑딸랑. 이건 뭐죠? 한동훈이가 이제 여기에 시험대에 오른 거죠. 원내를 장악하고 있는 바로 친윤계가 윤석열의 의대 어떤 그 의료 개혁에 힘을 실어주고 당대표인 한동훈은 사실상 외톨이가 돼버린 거죠. 여기서 한동훈이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뭐겠냐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삐질이 오빠 저 새끼랑 무슨 밥을 먹어. 만찬 취소해. 원래 여러분들 알다시피 30일 날 당정 회의하기로 했었잖아. 만찬. 만찬도 취소했잖아. 만찬 취소했잖아. 이거는 진짜 이제 한동훈이 너 가만 안 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종일 난타전이었어요. 저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을 뿐입니다. 그게 당의 역할입니다. 이지랄 떨고 소심하게 계속 건드리는 거예요. 지금 제가 보면 여기서 눈치 없는 인간이 하나 있어요. 제가 놈놈놈 가끔 얘기하는데 지금 현재의 국힘당의 권력 구조를 보면 나쁜 년, 멍청한 놈, 비굴한 놈, 누군지 얘기 안 할게요. 이 정부의 삼각편대는 나쁜 년, 아니 사악한 년, 멍청한 놈, 비굴한 놈. 얘네 셋이 지금 싸우는 겁니다. 사악한 년은 여러분들이 누군지 아실 거고, 멍청한 새끼는 어떤 새끼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
그 다음에 비굴한 놈이는 전면전 피해놓은 연놈놈 시리즈예요.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더 멍청한 년이 하나 있어요. 누군지는 제가 말을 안 할게요. 저는 주어가 없어요. 주어를 중요시하는 분입니다. 의정 갈등 해소 못한 책임자들 물러나야 된다. 뜬금없이. 누굴까요? 빠루 들고 힌트. 빠루. 이분은 누굴까요? 빠루. 그 다음에 피부과 1억. 여러분들 이게 왜 멍청한 소리냐면 나경원이가 그랬어요. 의정 갈등 해소 못한 책임자들 물러나야 된다. 윤석열은 안 그래? 의정 갈등 해결 못한 사람이 윤석열 아니야? 윤석열 물러나라는 소리야. 뜬금없이. 응? 그렇잖아. 의정 갈등 해소 못한 거는 윤석열인데 의정 갈등 해소 못한 책임자들 물러나야 된다. 저번에는 갑자기 뜬금없이 4년 중임제 개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가 갑자기 또 용화대에서 난리를 치니까 말 쏙 뺐죠. 지금 그러면 한동훈 입장에서는 시간은 자기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다음에 윤석열 입장에서는 여기서 밀리면 죽는다. 이제 아시겠죠? 이번에 만약에 한동훈이가 내년으로 의대 증원을 2020년 6년으로 유예시키자라고 하면서 정부랑 탄핵을 하면 자연스럽게 한동훈에게 당 인권이 넘어가게 되니까 윤석열이나 김건희 입장에서는 여기서 물러서면 죽는다죠. 그래서 절대 한동훈이를 개무시하고 결국은 이번에 만찬도 취소를 해버리는 겁니다. 근데 한동훈 입장에서는 이거는 차별의 기회다라고 하지만 결국 한동훈이는 과연 원내대표 추경호도 윤석열 편을 들고 당내의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를 할 것이냐. 근데 여기서 이제 어떤 갈등이 이제 내부 균열이 이제 굉장히 심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그 얘기냐면 이럴 때 전략이 정치권에서 어떻게 쓰냐면요. 한동훈은 입을 다물어요. 한동훈은 입을 다물고 어떤 신지호나 김경률이나 장동혁이나 친한계 사람들이 계속 떠듭니다. 한동훈이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신지호나 장동혁이나 어떤 김경률이나 이런 누가 봐도 친한계 사람들이 계속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얘기를 해요. 국힘당 안에서. 그렇게 되면 오늘 신지호가 한마디 했어요. 달나라 수준의 상황 인식이다. 개판이라는 거예요. 응? 나라 살림 잘못해서 억울하게 죽음 맞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신지호는 누구죠? 자, 이 얘기도 해드릴게요. 신지호는 어떻게 보면 뉴라이트의 1세대입니다. 그렇죠? 신지호는 뉴라이트 1세대예요. 지금 윤석열 정부는요. 뉴라이트들에게도 비판받아요. 왜 그러냐? 윤석열이가 하는 짓은요. 뉴라이트도 상상하지 못한 올드라이트들의 잔치예요. 김문수가 뉴라이트입니까? 아니에요. 올드라이트예요. 이 새끼들.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이진수, 김문수, 뭐 이상한 그 독립기념관장 이런 김영석 이런 놈들을 쓰는 거는 얘네가 생각해도 너무 나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뉴라이트 안에서도 지네가 개파가 나뉘는 거예요. 김문수 문제 하나 말씀드릴까요? 김문수 여러분들 저런 인간이 노동부 장관이 되냐라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참 한심 섞여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인사들 면면을 보십시오. 방송통신위원장이 광복절이 그리고 뭔지도 얘기를 못하고 대한민국의 건국절이냐 상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인정하냐 마냐 이런 것도 얘기를 못하는 희한한 진짜 조선 총독부 같은 느낌이 들죠. 김문수 어떻게 하면 될까요? 김문수 탄핵하면 돼요.
김문수는 탄핵을 해도 충분하고요. 대한민국 노동부 장관을 떠나서 대한민국 국무위원이죠. 국무위원이라는 것은 나라를 이끌어가는 부처의 장관이죠. 국무위원이라는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이라는 장관이 일본의 식민지를 어떤 인정을 하고 대한민국의 독립의 역사를 부정하면 이 사람이야말로 반국가 세력이죠. 김문수는 여러분들이 많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민주당이 탄핵하면 돼요. 응? 지금 한동훈의 어떤 심정이냐면요. 한동훈이는 계속 당원들의 목소리, 국민들의 목소리를 소심하게 전달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과 지금 각을 세우고 윤석열은 여기서 물러나면 우린 끝난다. 권력이라는 게 한순간에 무너지거든요. 그렇죠? 권력은 한순간에 무너져요. 어느 순간부터 권력이 딱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내부 균열에 의해서. 그럼 한동훈은 시간은 자기의 편이라고 생각해요. 시간이 흐르고 지금도 1분 1초가 1초 1분이 흐르고 있고 결국은 한동훈이 입장에서는 코로나 확산과 추석 연휴는 한동훈이가 윤석열과 사실상 각을 세우기 가장 좋은 시기겠죠. 그렇죠? 누가 봐도 코로나는 잘못하면 생명에 위독할 수 있고 사망할 수 있잖아요. 지금 코로나가 마침 유행이에요. 코로나가 유행인데 응급실에 병원들은 뺑뺑이를 돌리게 됩니다. 응급실 대란이 벌어지고 있어요. 정부는 한가하게 9월 1일이면 응급실 대란은 해결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한동훈이가 왜 저렇게 소심하게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우냐? 여론의 추이를 보는 거예요. 그 여론의 추이라는 것은 어느 순간 조중동이 확 돌았습니다. 조중동도 이 정부는 이미 끝났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조중동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인터뷰를 하고 하면 보수에서 이제 윤석열은 사실상 정치 그만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죠.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된 거예요. 국가 시스템이 붕괴가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고 저는 한동훈이는 절대 윤석열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한동훈이가 살 길은 민주당에 입당해라. 위드 훈이와 함께. 그럼 내가 그 위드 훈이 이 국민의힘 지지 잡것들 내가 민주화 시켜줄게. 한동훈이가 윤석열 밑에 있으면 뒤질 거 아닙니까? 왜? 결국 한동훈이를 나중에 잡기 위해서는 한동훈 특검법을 발의를 하면 대통령실에서 거부권을 행사 안 하면 거기서 이제 끝나는 건데 한동훈이가 백기투항해서 이재명 지지를 선언을 하고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저는 사실 좌파였습니다. 저는 강남 좌파였습니다. 이런 식으로 백기투항을 하면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한동훈 특검법 안 할 수도 있잖아요. 응? 근데 제가 보면 한동훈이는 절대 임기 못 채웁니다. 앞으로 이제 충돌은 더 크게 날 것이고 지금은 시작일 뿐이에요. 한동훈이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국가 임무는 국민 건강 지키는 것이다. 국가의 임무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건강을 지키지 않는 것이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당은 민심에 맞는 여론을 전달해야 된다. 이게 아마 결정적일 거예요. 그럴 때 이재명 당대표는 한동훈 대표가 그 얘기한 게 그나마 그래도 그 합리적인 방안인 것 같다라고 하면서 슬쩍 빠져주는 거죠. 그러면 지네끼리 존나게 싸우죠. 그래서 오늘 이재명 당대표가 복귀하자마자 의대 증원주의 제안에 그래도 고려해볼 문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한동훈이가 오늘 1년 유예해야 된다 그러니까 용산에서 야 30일 만찬 없어
졸라 소심한 복수죠. 응? 그리고 여러분들 오늘 민주당에서 친일 인사, 이거는 진짜 박수 쳐줄 법입니다. 반민족 인사, 친일 인사는 공직 임명 방지 특별법을 발의했습니다. 당론으로. 친일 반민족 행위를 미화하고 정당화하는 자는 공직에 임명되지 못하도록 하는 헌법 부정 및 역사 왜곡 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에 관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또 상징성 있게 백범 김구 선생님의 증손자로 대표 발의를 바로 김용만 의원님이 어떤 제안자로 했고요. 일제 식민 지배를 정당화했던 인사가 독립기념관장이 임명되는 일이 벌어졌고 사실상 매국 행위임에도 이를 제지할 수 있는 마땅한 법적 근거가 없는 실정이라고 하면서 이 법을 발의를 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보셔도 이제 이재명 당대표가 실질적으로 심리적인 대통령이죠. 그러면 이제 민주당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이 기회에 저들이 비판하는 무슨 이재명 1극 체제니 이런 것들을 씻어낼 수 있게 뭐죠? 외연 확장을 해야 돼요. 저는 민주당이 아주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해요. 국힘당은 당정 갈등, 윤한 갈등 여러 가지 균열 현상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이 여기서 사실상 무정부 상태인 거 국민들이 딴 건 몰라도 이 죽고 사는 문제잖아요. 의료는 응급실이 의사가 없어서 국민들이 죽어간다는 것은 의료 선진국에서 사실상 의료 후진국 나라가 지금 그리고 저는 이런 얘기를 해드려요. 자고 일어났더니 일본 식민지가 돼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그런 느낌 없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김용만 자고 일어났더니 그냥 일본 식민지 같아요. 우리가 일제시대에 사는 것 같습니다. 내 귀를 의심하게 하고 대한민국 고용노동부 장관이라는 새끼가 나와갖고 우리가 일제 식민지 시대의 국적은 일본이었다는 얘기를 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이라는 인간이 나와갖고 광복절을 얘기하지 못하고 저는 요즘 보면 자고 일어났더니 후진국이 아닌 자고 일어났더니 조선 식민지가 돼 있는 거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는 그럼 민주당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 강력한 입법 추진을 해야 됩니다. 지금 민주당이 오늘 여러 가지 법안들을 통과시켰잖아요. 간호법, 그 다음에 구하라법, 그 다음에 전세 사기 특별법 이걸로 통과시켜서 이재명 당대표는 앞으로 국회의 힘으로 민생 법안들을 밀어붙일 거예요. 저는 이런 주문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법을 발의를 했거든요. 이렇게 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법들은 조국혁신당이 좀 우리 동지로서 조국혁신당이 검찰개혁 4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이런 거는 민주당이 옆에서 협상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재명 당대표는 딴 거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금투세 문제나 종부세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계속 우클릭을 좀 해줘야 돼요. 저는 그래서 민주당은 국회의 역할이 이제 중요시 됐으니까 왜 그러냐면 오늘 여러 가지 법안들이 통과되는 걸 보면서 사람들이 국회의 역할에 다시 한번 중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런 역경을 좀 헤쳐나가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지금 윤석열을 가만 보면요 대통령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죠. 그냥 반국가 세력 야당은 그러니까 정치라는 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내일 윤석열이가 국정 브리핑을 한다 그랬죠. 4대 개혁을 얘기했죠. 뭐 연금 개혁, 교육 개혁,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연금, 교육, 뭐 있었지? 하여튼 4개의 어떤 개혁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응? 개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에서 입법안을 만들어 갖고 통과시켜야 돼요. 주둥이리는 개혁한다라고 해놓고 민주당을 여러분들 적대시하면 이게 통과가 됩니까?
그렇잖아. 지가 4대 개혁을 한다며요. 4대 개혁을 하려고 그러면 딴 거 없어요. 그 개혁안을 결국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서 통과시켜야지 공포가 되는 건데, 주둥이로는 개혁한다 그러면서 야당을 반국가 세력으로 합니다. 앞뒤가 맞지가 않잖아요. 응? 그냥 야당이랑 싸움만 하는 이상한 애예요. 모질한 놈. 응? 그리고 뜬금없이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 채무 400조 늘렸다. 문재인 정부 8년 차냐? 어? 문재인 정부 8년 차도 아니고, 응? 허구한 날 전 정부 때문에, 응? 일을 못 하겠다. 응?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을 여러분들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국가의 원수라고 부르죠. 행정부의 수장이죠. 그러나 입법권은 국회의 소속이죠. 그래서 입법부의 수장은 국회의장이죠. 응? 국정의 대부분은 법률로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소야대의 정국은 대통령이 어떻게 해서든지 정무 수석을 보내서라도 야당을 설득을 하고 입법을 통해서 국정의 동력을 일으키는 건데, 그러니까 정치가 실종된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윤석열은 정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안 돼요. 진짜 윤석열은 이미 정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상실했고 아예 그조차도 없었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저런 애들만 모이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봐요. 지가 4대 개혁을 해야 한다. 거기에 저출산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입법을 통해서 공표를 하고 그 공표를 통해서 법제화시켜서 그게 실행을 해서 개혁을 완수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원식 국회의원장과 만나지도 않고 민주당 당대표랑도 만나지도 않고 그냥 도라이예요. 도라이. 응? 그 다음에 오늘 요거만 좀 말씀드릴게요. 이제 비명계라고 하는 사람들 있죠. 민주당 내부 얘기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비명계의 구심점은 누굴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비명계의 구심점은 김동연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상 비명계는 전부 완장이 날아갔잖아요. 그렇죠? 비명계의 구심점은 김동연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김동연 중심으로 여러 사람들이 해쳐 모여가를 시도를 하겠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김동연 할아버지가 와도 비명계 나부랭이들 여러 명이 아무리 모여도 정치 세력화가 되거나 민주당에 1도 영향력을 펼칠 수가 없어요. 다시 한번 부탁드리지만 이재명 당대표를 대통령이 만들기 위해서는 비명계도 끌어안고 가야 돼요. 그렇죠? 비명계도 분명히 대선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는 겁니다. 비명계도 인정하는 이재명 당대표가 대선 후보가 돼야 돼요. 지난번 대선같이 이낙연이 같은 애들을 만들어서 대선에서는 이재명 찍을 바에는 국힘당 찍는다라는 이런 참사를 만들면 안 됩니다. 응?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국은 무슨 초일회니 뭐 민주주의 4.0이니 이런 사람들도 현재 대권 후보는 이재명밖에 안 보인다는 소리를 그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이들도 같이 민주당에서 지네가 대권을 넘보고 싶으면 이재명 당대표를 먼저 대통령을 만드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이낙연의 가장 큰 실수가 뭔지 아세요? 이낙연이가 진짜 대통령이 되고 싶었다 그러면 이재명 당대표를 적극적으로 도와갖고 먼저 대통령을 만들었어야 돼요. 근데 정치는 그게 안 돼요. 정치는 주변이 망칩니다. 정치는 주변에서 눈 돌아가게 만들어요. 정치는 주변에서 조금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서 그 정치인의 눈과 귀를 멀게 해요.
그러면 얘만 없애면 내가 대통령 자리에 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요. 이미 대세는 끝났는데. 그래서 지금 딴 거 없습니다. 김경수, 조국, 뭐 김두관, 김부겸, 뭐 저는 이낙연은 인정하고 싶지 않고요. 이낙연은 정계 은퇴시켜야 되고요. 나머지 이런 모든 분들이 이제 민주당과의 나중에 통합, 어떤 이재명 당대표를 범진보의 대통령 후보로. 왜 그러냐면 지금 친명계 세력이나 민주당 지지 세력은 그 어느 때보다 가장 강력한 지지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아무리 떠들어봐야 어떤 얘네들이 노리고 있는 게, 왜 지금 비명계라고 하는 애들이 여기저기서 모임을 하고 움직이냐면요, 10월 재판이 이재명 당대표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밖에서 조금 흔들어낼까 하는데 얘네들도 흔들 엄두가 안 날 겁니다. 민주당 최고위가 이재명 당대표가 1심에서 재판이 불리하게 나온다 그래갖고 흔들릴 지금 최고위입니까? 그리고 지지층들이 흔들리겠습니까? 절대 그런 것도 없고요. 저는 이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려요. 민주당 안에서 비명계가 떠들던 사법 리스크는 이미 없어졌다. 이재명 당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이제 없어졌다. 적어도 2년간 대법원에서 확정될 때까지는 그 누구도 이재명 당대표 체제를 건들 수가 없다. 그런 말씀드리고, 김부겸이나 김경수의 파괴력은 없습니다. 왜 없냐면 왜 제가 김동연 주변으로 모일 거라고 말씀드리냐면, 김종인은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자리를 만들 수가 있잖아요. 경기도지사로서 자리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대통령이 몇만 개의 자리를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했지만 경기도지사도 경기도 안에서 본인이 임명할 수 있는 관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사람들이 공짜로 모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김동연 주변으로 모일 거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재명 당대표의 대항마 세력은 없어요. 그리고 김동연이가 신선함이나 이런 것들도 없고요. 결국 저는 지난 대선의 패배를 우리가 교훈 삼아서 아마 비명계라고 하시는 분들도 민주당 대세의 흐름에 역행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 역행하면 죽는다는 걸 우리가 보여줬잖아요. 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